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면역력이 생기는 식사법입니다. 저자는 이식으로 세이지, 출판사는 청홍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식으로 세이지, 소화기 외과 의사, 헬스 코치, 1973년 나고야 출생, 1997년 나고야 대학 의학부 졸업, 국립암센터 중앙병원에서 대장암 외과 치료 트레이닝을 받았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유기적인 집합체이다. 몸의 모든 부위는 따로따로 독립해서 기능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호르몬, 그리고 전달물질, 그리고 수많은 미생물의 네트워크로 모두 이어져 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반드시 머릿속에 원인이 있다거나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릎에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갑상선의 상태가 나쁘다고 모든 원인이 갑상선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병은 종종 빙산에 비유한다. 빙산으로 보이는 부분은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진짜 원인은 물속에 숨어 있어서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다. 그 진짜 원인은 바로 만성염증이다. 몸속에 만성염증이 있으면 곳곳에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 소화 흡수, 호르몬, 면역 등의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온갖 기능 부전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혈압이 오르거나 지질대사 이상이 나타나거나 혈당치가 상승하거나 뼈가 연약해지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암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만성염증이 있으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 감기에 잘 걸리게 된다. 만성염증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손쉽게 확인하려면 내장 지방이 많이 붙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된다. 만약 내장 지방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당신의 몸에는 만성염증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만성염증은 살이 빠지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계속 찐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만성염증이 있으면 당신이 원래 갖고 있던 면역력도 확실히 더 저하가 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려 중증으로 발전하는 사람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비만인 사람들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면역 기능의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생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 비만은 쉽게 말해 병의 일종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존재한다. 조금 많이 먹었다 싶어도 적절한 라이프 스타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자연스레 몸이 기능을 해서 쓸데없는 내장 지방을 쌓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내장 지방이 생겼다는 시점에서 건강에 어떠한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해야 한다. 내가 했던 식사법은 간단하다. 그냥 당질을 제한하고 질 좋은 지질을 듬뿍 섭취하는 것이 전부이다. 살면서 이런 식사 방법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1년 이상이나 이어지는 만성 피로에
팽팽해진 배와 넓적다리를 보고 있자니 어떻게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다. 아침 식사로는 코코넛 오일과 기버터를 넣은 커피만 마셨다. 그것만 먹고도 점심까지 배가 꺼지지 않다니 정말 신기했다. 대학병원 안에서는 갈 데가 편의점 정도밖에 없어서 점심 식사로는 땅콩이나 삶은 달걀을 먹고 수술하기 전에는 코코넛 오일이 들어간 커피를 한 잔 마셨다. 낮에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는 올리브 오일이 듬뿍 들어간 샐러드를 접시 한가득 담고 식용유를 쓰지 않는 요리를 했다. 질 좋은 지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밥은 밥그릇에 살짝 얹어서 한 그릇만 먹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당질 중심에서 지질 중심의 생활로 몸이 적응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2주째부터는 몸이 가벼워지고 낮 시간의 일의 능률이 확실히 올라갔다. 한 달이 지나도 몸무게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얼굴에서는 붓기가 빠지고 두피의 부스럼이나 얼굴에 난 뾰루지가 사라졌으며 배의 지방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었다. 기초 대사율은 칼로리 제한을 하는 단계에서 감소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기초 대사율은 몸이 안정되었을 때, 특히 수면 중에 얼마나 칼로리를 소비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잠을 잘 때는 주로 지질이 연소되기 때문에 기초 대사율의 저하는 지방연소 저하로 직결된다. 칼로리를 제한하면 이른 나이부터 체온이 낮아지는 등 기초 대사율이 떨어진다. 이는 지극히 단순한 자연의 섭리인데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몸은 칼로리 부족으로 굶어 죽지 않도록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기초 대사율을 떨어뜨려서 균형을 잡는다. 우리의 몸은 감소한 칼로리 섭취량에 맞게 기초 대사율을 떨어뜨려서 몸무게가 줄지 않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따져도 칼로리 제한만 해서는 살을 뺄 수는 없다. 비만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징조로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살이 찌면 치매로 연결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지방 조직은 단순히 지방을 저장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 갖가지 호르몬이나 염증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내분비 기관이기도 하다.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이나 유리지방산은 간장이나 기타 장기에 작용을 해서 정상적인 호르몬의 활동을 저해하여 염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지방 중에서도 내장 지방은 특히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 지방이 유발하는 염증은 머리에도 작용한다. 염증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뇌가 에너지를 쓰는 정도가 극단적으로 내려간다. 뇌가 에너지를 적절히 쓰지 못하면 그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 그렇다면 건강이란 대체 무슨 뜻일까? 내가 생각하는 건강이란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활발히 활동하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일까? 세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것과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다. 필요한 영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포 내에 있는 불필요한 물질을 내보내지 못할 때 세포에 이상이 생긴다. 세포 이상의 끝판왕은 암세포이다. 암세포는 세포와 세포의 네트워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증식한다. 이렇게 이상이 있는 세포는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즉시 파괴된다. 사람의 몸에는 매일 어떠한 이상을 일으키는 세포가 생기고 면역 세포가 이를 처리한다. 면역 기능이 정상이라면 암이 생길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없는 것이다. 면역 기능은 왜 떨어질까? 지금까지 암은 유전적 요소가 높은 질환이라고 추측해왔다. 그러나 암은 생활 습관병이며 그중 90에서 95%는 생활 스타일을 바꾸면 예방할 수가 있다.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생기는 것이 암이라고 한다면 암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 스타일을 바꾸면 면역 기능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다. 생활 스타일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려면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모든 것을 다시 봐야 한다. 평소에 무엇을 먹고 있나? 운동은 매일 하고 있나? 수면 시간을 줄여서 놀고 있지는 않고 있나? 스트레스를 잘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 생활 스타일을 이룬다. 그래서 생활 스타일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바꿀 필요가 있다.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장내 세균이다. 장내 세균은 매일 조금씩 식사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한다. 고작 나흘 정도의 식사 내용으로도 장내 세균의 조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특히 나흘 동안 동물성 단백질, 지질 중심의 식사를 하면 조성에 변화가 생긴다. 동물성 단백질 중심으로 식이섬유가 적은 식사를 하면 장내 세균은 단수의 지방산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 중에서도 낙사는 장 점막의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유지할 때 중요한 물질이다. 동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저섬유질 식을 하면 낙사한과 낙사한균이 감소한다. 나흘 동안 변화한 장내 세균은 식사를 원래대로 되돌리면 이틀 만에 원상 복귀한다. 그러나 그 식사가 한 달, 1년 이상 계속 이어지면 흐트러진 장내 세균이 기본 장내 세균으로 조성될지도 모른다. 한 번 완성된 장내 세균 조성은 단기간에 고칠 수 없으므로 기본 조성이 흐트러진 장내 세균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내 세균의 비율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 장내 세균은 대략 유익균이 20%, 유해균이 10%, 무해균이 70%를 차지한다. 무해균은 유익균이 우세할 때는 유익균 편에 서고 유해균이 유세할 때는 유해균 편에 선다. 따라서 장내는 유익균이 미미하게 우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항생물질을 투여하면 이 상황이 급변한다. 일반적으로 항생물질 내성균은 유해균이 많은데 칸디다 등의 진균은 항생물질에게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남는다. 항생물질을 투여한 후에 다시 균이 증식할 때는 이들 유해균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장내 세균의 특정 집단을 잃게 되면 대사 산물이 바뀌고
장내 환경의 아주 작은 부분이 변화한다. 유익균이 감소하면 온몸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주로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은 비타민 B와 비타민 K의 합성을 수행한다. 비타민 합성이 저하되면 온몸의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 장내의 미세인물을 만들어내는 단수의 지방산, 특히 낙산은 장의 염증을 억제하고 지질 다당류 때문에 일어나는 장누수 증후군을 개선하는 작용을 한다. 장내 세균이 낙산을 만들면 식이섬유를 원료로 써야 한다. 현대식에서 부족하기 쉬운 식이섬유를 섭취하지 않으면 장의 염증은 개선되지 않는다. 장의 염증을 해결하는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도 다이어트에 필요하다. 장누수 증후군이 장에서 생기면 체내 곳곳에 염증이 일어난다. 물론 지방세포도 그 영향을 받아 염증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게 된다. 장누수 증후군에 걸린 상태에서는 당연히 장내 세균 조성도 흐트러진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칼로리에만 신경을 써봤자 장내 세균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장누수 증후군이 개선되지 않으면 살이 전혀 빠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져서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당질과 지질이 과도하게 많은 식사나 항생물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 상태도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킨다. 한 연구에서 사람들 앞에 나가 발표를 하기만 해도 장누수 증후군이 유발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영향으로 추측이 된다. 동물 실험에서는 이 코르티솔이 높으면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등 유익균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계속 장누수 증후군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 고도의 가공식품은 청량음료, 스낵, 가공 육제품, 조리한 냉동식품 등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이 고도의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은 비타민 B군이나 아연 등이 부족해진다. 아연은 면역력과 관계가 있는 중요한 미량 원소이다. 그리고 고도 가공식품을 섭취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이나 각종 질병에 따른 사망 위험이 올라가며 모든 암과 유방암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 등이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비만이 될 위험 또한 커진다. 그렇다면 고도 가공식품을 먹는 것이 왜 비만으로 이어질까? 그 원인 중 하나로는 가공식품에 내분비 교란 물질이 들어있어서 호르몬 이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내분비 교란 물질이란 몸의 내분비계를 방해하는 물질인데 인간과 야생 생물 모두에게 발생하고 생식하는 문제가 있으며 신경이나 면역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혈당치를 바로 상승시키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설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밥이나 빵이 혈당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더 높다. 식품마다 혈당치를 얼마나 상승시키는지 그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 글리세믹 지수이다. 일반적으로는 GI 값이라고 부른다. 같은 당질이라도 종류에 따라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혈당치 상승 속도도 달라진다. 설탕의 GI 값은 60으로
포도당보다 낫지만 흰빵은 GI 값이 89, 흰쌀은 76이다. 실제로 빵이나 쌀이 설탕보다 혈당치를 더 상승시킨다. 당질이 몸에 들어오면 췌장이 곧바로 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장에서 당이 흡수될 때마다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된다. 당신이 간식으로 초콜릿이나 찐빵이나 과자를 살짝 집어서 들어 먹을 때마다 췌장은 팽팽 돌아가며 일을 한다. 오전에 일하다가 잠깐 먹는 군것질, 오후에 먹는 과자, 저녁 식사 후에 먹는 간식 등 이런 군것질들 때문에 인슐린이 체내를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려면 파스팅, 즉 단식을 해야 한다. 파스팅이라고 하면 스님이 며칠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않는 상태에서 참선이나 명상을 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사람도 있겠지만 완전히 다르다. 파스팅이란 필요한 수분이나 미네랄은 섭취하면서 소화에 필요한 고용물 섭취를 자제하여 장관의 안정을 꾀하는 행위이다. 때에 따라서는 고용물이 아닌 형태로 단백질이나 지질을 섭취하면서 하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해질 일은 없다. 여기서 영양이 부족해지지 않기 위해 당질을 섭취한다고 쓰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인슐린은 당질로 유도되기 때문에 당질을 섭취할 때마다 인슐린이 분비된다. 파스팅에 성공하려면 당질을 섭취하지 않는 그 시간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가 바로 관건이다. 당질을 제한하면 처음에는 몸이 나른해지고 손발이 저리며 기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당질을 제한하면 바로 당질을 보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당질을 보충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갈망증이라고 한다. 이 갈망증 상태를 극복하려면 약 닷새 동안 당질을 제한해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여기저기서 소개하는 당질 제한 다이어트는 닷새 내로 실패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 갈망증 기간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파스팅 방법은 본 브로스 파스팅이다. 본 브로스란 소나 닭이나 생선의 뼈로 우린 스프를 말한다. 동물의 뼈나 힘줄, 인대, 그 밖의 유연한 결합 조직에서는 콜라겐이라 불리는 단백질이 들어있다. 콜라겐은 인체에서 가장 많은 단백질이다. 본 브로스를 만드는 단계에서 콜라겐은 다른 종류의 단백질인 젤라틴으로 변한다. 젤라틴에는 항산화 작용이 높아서 대사를 높여주며 장의 건강을 촉진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영양이 풍부한 본 브로스에는 당질이 들어있지 않아서 파스팅을 하면서 섭취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재료이다. 본 브로스와 수분만 섭취하며 사흘 동안 파스팅을 하고 나흘째 되는 날에 회복식을 섭취한다. 나흘 동안 당질을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하루 동안 과도한 당질을 섭취하지만 않으면 무사히 갈망증 기간을 극복할 수가 있다. 간헐적 파스팅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힘들이지 않고 파스팅을 지속할 수가 있다. 이 방법을 쓰려면 단순히 하루를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먹지 않는 시간에는 당질에 입도 대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먹는 시간에는 당질을 제한해서 섭취하거나 제한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섭취한다.
일반적으로 먹는 시간을 8시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간헐적 파스팅이라고 한다. 하루하루 조금씩 파스팅을 하는 것이다. 이 8시간은 시간대를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사이, 낮 12시부터 저녁 8시 사이 등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 먹는 시간을 6시간, 4시간, 2시간으로 짧게 설정할수록 호르몬 이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높아진다. 2시간 이하로 설정하면 기본 하루에 한 끼만 먹게 되는 것이다. 대신 먹지 않은 시간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식사 시간 동안에 필요한 영양소, 단백질, 지질, 비타민, 식이섬유 등은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이때 편의점 식사나 가공식품을 섭취하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여 파스팅의 건강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집에서 준비한 식사를 먹어야 한다. 먹는 시간은 제한하지만 몸에 필요한 영양 요소는 제대로 섭취해야 한다. 현재까지 약 700종류의 구강 내 세균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수는 닭 1리터당 1억에서 100억 개가 있으며 치석 1g으로 따지면 변과 견줄 정도로 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매일 타액을 삼킬 때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약 1조 개 이상의 수많은 미생물을 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삼킨 세균의 대부분은 위산에서 처리된다. 그러나 위산의 분비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저하된다. 연령을 거듭할수록 많은 미생물의 위를 그대로 통과하는 셈이다. 만약 구강 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장내 환경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장내 환경을 개선하기에 앞서 구강 환경을 먼저 개선하라. 설탕은 구강 내 환경을 가장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구강 내 세균은 설탕을 발효해서 유산 등의 산을 만들어 치아를 녹인다. 입속이 산성 쪽으로 더 치우치면 구강 내 세균의 조성이 바뀌어서 치주 질환을 일으킨다. 장내 환경을 개선하려면 먼저 구강 내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흡연이나 음주를 자제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 치석 제거와 치주 질환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매일 양치질과 치간 칫솔을 쓰면서 이 두 가지도 같이 하길 바란다. 바로 오일 풀링과 혀 청소이다. 오일 풀링은 인도의 정통 의학 아유르베다에서 계속 장려해왔던 구강 내 환경 개선 방법이다. 코코넛 오일이나 참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등을 입안에 가득 머금고 입속에서 약 15분 동안 가글을 하는 것이다. 양치질로 다 제거하지 못한 이물질이 오일을 따라 나올 테니 다 끝나면 뱉어내자. 혀 표면에 있는 설유두에는 알고 보면 세균이 바글바글하다. 특히 혀가 하얗게 보이는 사람은 거기에 대량의 세균이 살고 있다는 뜻이다. 스크레이퍼라고 불리는 금속제 혀 닦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루에 한 번 혀를 청소하자. 햇빛을 쬐기만 해도 비타민 D가 상승하여 면역력도 올라가니 햇빛을 쬐지 않을 이유가 없다. 태양광을 찾아 적극적으로 밖에 나가길 바란다. 실제로는 여름에는 주 3회, 30에서 60분 정도 일광욕을 해도 비타민 D의 양은 크게 올라가진 않는다. 그러나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축적할 수가 있다. 매일 조금씩 몸에 쌓아둘 수 있다는 이야기다. 태양광을 쬐는 생활을 거르지 않도록 의식하면 비타민 D 결핍증에 걸리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여름에는 5분, 겨울에는 15분 정도 낮에 일광욕을 하도록 습관화하는 것을 추천한다. 선크림을 바르면 그 효과는 당연히 떨어진다. 기미가 걱정되는 사람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간 채소와 과일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자. 일광욕을 한 후에는 코코넛 오일을 바르면 좋다. 코코넛 오일에는 피부의 약산성을 유지해주며 보습과 항염증 효과도 있다. 머리의 찌꺼기는 수면 중에 배출된다. 원래 뇌에는 림프 조직이 없어서 어떻게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3년에 했던 연구에서 뇌에는 림프 조직과는 다른 배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뇌 주위에서 불필요한 물질이 들어있는 액체가 내외 동맥과 신경세포 틈을 타고 직접 정맥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이를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불렀다. 이 불필요한 물질을 뇌에서 운반하는 구조는 깨어있는 동안에는 잠잠하다가 잠을 자는 사이에 작동한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기도 한 한 단백질은 수면 중에 2배 더 빠른 속도로 제거되었다. 이들 뇌 안의 불필요한 물질, 염증 찌꺼기를 제거하지 못하면 수면 장애가 심해진다. 수면 장애는 면역 세포를 감소하게 만든다. 사람은 잠을 자야 면역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질 좋은 수면을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습관이란 스스로 의식을 갖고 몸에 익히려고 해야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행동을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깅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고 하자. 사흘 동안 연속해서 30분 동안 조깅을 하고 난 그 후에는 행동을 멈추면 습관이 되지 않는다. 매일 1분씩 의식적으로 조깅을 반복할 수 있다면 조깅을 습관화할 수가 있다. 처음부터 30분, 5km라는 큰 목표를 갖고 조깅을 하기보다는 조깅을 하는 습관 만들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다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자신이 그런 행동을 매일 할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해서 시작하는 것이다. 얼마나 하는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발 굽혀 펴기 한 번이든 스쿼트 한 번이든 일단 해보자. 하지 않겠다는 변명이 나오기 힘들 정도로 간단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나쁜 지질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나쁜 지질이란 어떤 것인가? 간단히 말하면 열화되기 쉬운 지질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식물의 씨앗으로 만든 기름이다. 콩기름,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면실류 등 소위 말하는 샐러드유의 주 성분이다. 이러한 기름의 주 성분은 다가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서 지방산 속에서 열화되기 쉬운 부분을 여럿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열화되기 쉬운 기름을 바탕으로 우리 세포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세포 기능이 떨어진다. 쇼트닝과 마가린 등 공업적으로 만들어진 기름도 염증을 잘 일으킨다. 포장지의 식물 유지, 쇼트닝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는 가공식품은 모두 나쁜 기름으로
만들어진 식품이다. 이러한 기름을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열화는 몸에 상당한 손상을 입힌다. 외식할 때 먹는 음식이나 슈퍼에서 파는 반찬과 도시락의 이름은 어떤 종류를 쓰며 얼마나 사용했던 기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려면 처음에는 지질을 사용한 식품 전부 다 직접 만든 음식으로 바꿔서 섭취하고 외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섭취해야 될 지질은 어떤 것인가? 바로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생선 등의 지질이다. 또한 아보카도나 아몬드, 호두 등의 견과류 등도 양질의 지질이다. 현대에는 소, 돼지, 닭이 콩이나 옥수수 등으로 만들어진 사료를 먹고 자라는 경우가 많아서 식물 유지가 많이 들어간 지질이 되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육류를 과다 섭취하면 식물 유지를 대량으로 섭취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동물성 고기는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자. 풀을 먹고 자란 소는 문제가 없다. 마찬가지로 생선은 자연산을 먹도록 하고 곡물을 먹이로 먹는 양식 생선은 피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장내 환경을 깨끗이 하려면 하루의 절식 시간을 16시간 이상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취침 시간도 포함된 시간입니다. 이렇게 내장을 쉬게 만드는 시간을 만들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면역력이 생기는 식사법입니다. 저자는 이식으로 세이지, 출판사는 청홍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식으로 세이지, 소화기 외과 의사, 헬스 코치, 1973년 나고야 출생, 1997년 나고야 대학 의학부 졸업, 국립암센터 중앙병원에서 대장암 외과 치료 트레이닝을 받았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유기적인 집합체이다. 몸의 모든 부위는 따로따로 독립해서 기능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호르몬, 그리고 전달 물질, 그리고 수많은 미생물의 네트워크로 모두 이어져 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반드시 머릿속에 원인이 있다거나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릎에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갑상선의 상태가 나쁘다고 모든 원인이 갑상선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병은 종종 빙산에 비유한다. 빙산으로 보이는 부분은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진짜 원인은 물속에 숨어 있어서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다. 그 진짜 원인은 바로 만성염증이다. 몸속에 만성염증이 있으면 곳곳에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 소화 흡수, 호르몬, 면역 등의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온갖 기능 부전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혈압이 오르거나 지질대사 이상이 나타나거나 혈당치가 상승하거나 뼈가 연약해지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암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만성염증이 있으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 감기에 잘 걸리게 된다.
만성염증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손쉽게 확인하려면 내장 지방이 많이 붙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된다. 만약 내장 지방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당신의 몸에는 만성염증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만성염증은 살이 빠지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계속 찐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만성염증이 있으면 당신이 원래 갖고 있던 면역력도 확실히 더 저하가 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려 중증으로 발전하는 사람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비만인 사람들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면역 기능의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생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 비만은 쉽게 말해 병의 일종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존재한다. 조금 많이 먹었다 싶어도 적절한 라이프 스타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자연스레 몸이 기능을 해서 쓸데없는 내장 지방을 쌓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내장 지방이 생겼다는 시점에서 건강에 어떠한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해야 한다. 내가 했던 식사법은 간단하다. 그냥 당질을 제한하고 질 좋은 지질을 듬뿍 섭취하는 것이 전부이다. 살면서 이런 식사 방법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1년 이상이나 이어지는 만성 피로에 팽팽해진 배와 넓적다리를 보고 있자니 어떻게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다. 아침 식사로는 코코넛 오일과 기버터를 넣은 커피만 마셨다. 그것만 먹고도 점심까지 배가 꺼지지 않다니 정말 신기했다. 대학병원 안에서는 갈 데가 편의점 정도밖에 없어서 점심 식사로는 땅콩이나 삶은 달걀을 먹고 수술하기 전에는 코코넛 오일이 들어간 커피를 한 잔 마셨다. 낮에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는 올리브 오일이 듬뿍 들어간 샐러드를 접시 한가득 담고 식용유를 쓰지 않는 요리를 했다. 질 좋은 지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밥은 밥그릇에 살짝 얹어서 한 그릇만 먹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당질 중심에서 지질 중심의 생활로 몸이 적응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2주째부터는 몸이 가벼워지고 낮 시간의 일의 능률이 확실히 올라갔다. 한 달이 지나도 몸무게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얼굴에서는 붓기가 빠지고 두피의 부스럼이나 얼굴에 난 뾰루지가 사라졌으며 배의 지방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었다. 기초대사율은 칼로리 제한을 하는 단계에서 감소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기초대사율은 몸이 안정되었을 때, 특히 수면 중에 얼마나 칼로리를 소비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잠을 잘 때는 주로 지질이 연소되기 때문에 기초대사율의 저하는 지방연소 저하로 직결된다. 칼로리를 제한하면 이른 나이부터 체온이 낮아지는 등 기초대사율이 떨어진다. 이는 지극히 단순한 자연의 섭리인데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몸은 칼로리 부족으로 굶어 죽지 않도록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기초대사율을 떨어뜨려서 균형을 잡는다.
우리의 몸은 감소한 칼로리 섭취량에 맞게 기초 대사율을 떨어뜨려서 몸무게가 줄지 않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따져도 칼로리 제한만 해서는 살을 뺄 수는 없다. 비만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징조로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살이 찌면 치매로 연결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지방 조직은 단순히 지방을 저장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 갖가지 호르몬이나 염증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내분비 기관이기도 하다.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이나 유리지방산은 간장이나 기타 장기에 작용을 해서 정상적인 호르몬의 활동을 저해하여 염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지방 중에서도 내장 지방은 특히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 지방이 유발하는 염증은 머리에도 작용한다. 염증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뇌가 에너지를 쓰는 정도가 극단적으로 내려간다. 뇌가 에너지를 적절히 쓰지 못하면 그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 그렇다면 건강이란 대체 무슨 뜻일까? 내가 생각하는 건강이란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활발히 활동하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일까? 세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것과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다. 필요한 영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포 내에 있는 불필요한 물질을 내보내지 못할 때 세포에 이상이 생긴다. 세포 이상의 끝판왕은 암세포이다. 암세포는 세포와 세포의 네트워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증식한다. 이렇게 이상이 있는 세포는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즉시 파괴된다. 사람의 몸에는 매일 어떠한 이상을 일으키는 세포가 생기고 면역 세포가 이를 처리한다. 면역 기능이 정상이라면 암이 생길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없는 것이다. 면역 기능은 왜 떨어질까? 지금까지 암은 유전적 요소가 높은 질환이라고 추측해왔다. 그러나 암은 생활 습관병이며 그중 90에서 95%는 생활 스타일을 바꾸면 예방할 수가 있다.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생기는 것이 암이라고 한다면 암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 스타일을 바꾸면 면역 기능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다. 생활 스타일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려면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모든 것을 다시 봐야 한다. 평소에 무엇을 먹고 있나? 운동은 매일 하고 있나? 수면 시간을 줄여서 놀고 있지는 않고 있나? 스트레스를 잘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 생활 스타일을 이룬다. 그래서 생활 스타일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바꿀 필요가 있다.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장내 세균이다. 장내 세균은 매일 조금씩 식사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한다. 고작 나흘 정도의 식사 내용으로도 장내 세균의 조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특히 나흘 동안 동물성 단백질, 지질 중심의 식사를 하면 조성의 변화가 생긴다. 동물성 단백질 중심으로 식이섬유가 적은 식사를 하면 장내 세균은 단수의 지방산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 중에서도 낙사는 장 점막의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유지할 때 중요한 물질이다. 동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저섬유직식을 하면 낙사암과 낙사암균이 감소한다. 나흘 동안 변화한 장내 세균은 식사를 원래대로 되돌리면 이틀 만에 원상 복귀한다. 그러나 그 식사가 한 달, 1년 이상 계속 이어지면 흐트러진 장내 세균이 기본 장내 세균으로 조성될지도 모른다. 한 번 완성된 장내 세균 조성은 단기간에 고칠 수 없으므로 기본 조성이 흐트러진 장내 세균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내 세균의 비율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 장내 세균은 대략 유익균이 20%, 유해균이 10%, 무해균이 70%를 차지한다. 무해균은 유익균이 우세할 때는 유익균 편에 서고 유해균이 유세할 때는 유해균 편에 선다. 따라서 장내는 유익균이 미미하게 우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항생물질을 투여하면 이 상황이 급변한다. 일반적으로 항생물질 내성균은 유해균이 많은데 칸디다 등의 진균은 항생물질에게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남는다. 항생물질을 투여한 후에 다시 균이 증식할 때는 이들 유해균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장내 세균의 특정 집단을 잃게 되면 대사 산물이 바뀌고 장내 환경의 아주 작은 부분이 변화한다. 유익균이 감소하면 온몸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주로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은 비타민 B와 비타민 K의 합성을 수행한다. 비타민 합성이 저하되면 온몸의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 장내의 미세인물을 만들어내는 단세 지방산, 특히 낙사는 장의 염증을 억제하고 지질 다당류 때문에 일어나는 장누수 증후군을 개선하는 작용을 한다. 장내 세균이 낙산을 만들면 식이섬유를 원료로 써야 한다. 현대식에서 부족하기 쉬운 식이섬유를 섭취하지 않으면 장의 염증은 개선되지 않는다. 장의 염증을 해결하는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도 다이어트에 필요하다. 장누수 증후군이 장에서 생기면 체내 곳곳에 염증이 일어난다. 물론 지방세포도 그 영향을 받아 염증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게 된다. 장누수 증후군에 걸린 상태에서는 당연히 장내 세균 조성도 흐트러진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칼로리에만 신경을 써봤자 장내 세균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장누수 증후군이 개선되지 않으면 살이 전혀 빠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져서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당질과 지질이 과도하게 많은 식사나 항생물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 상태도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킨다. 한 연구에서 사람들 앞에 나가 발표를 하기만 해도 장누수 증후군이 유발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영향으로 추측이 된다. 동물 실험에서는 이 코르티솔이 높으면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등 유익균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계속 장누수 증후군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 고도의 가공식품은 청량음료, 스낵, 가공 육제품,
조리한 냉동식품 등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이 고도의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은 비타민 B군이나 아연 등이 부족해진다. 아연은 면역력과 관계가 있는 중요한 미량 원소이다. 그리고 고도 가공식품을 섭취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이나 각종 질병에 따른 사망 위험이 올라가며 모든 암과 유방암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 등이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비만이 될 위험 또한 커진다. 그렇다면 고도 가공식품을 먹는 것이 왜 비만으로 이어질까? 그 원인 중 하나로는 가공식품에 내분비 교란 물질이 들어있어서 호르몬 이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내분비 교란 물질이란 몸의 내분비계를 방해하는 물질인데 인간과 야생 생물 모두에게 발생하고 생식하는 문제가 있으며 신경이나 면역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혈당치를 바로 상승시키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설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밥이나 빵이 혈당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더 높다. 식품마다 혈당치를 얼마나 상승시키는지 그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 글리세믹 지수이다. 일반적으로는 GI 값이라고 부른다. 같은 당질이라도 종류에 따라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혈당치 상승 속도도 달라진다. 설탕의 GI 값은 60으로 포도당보다 낮지만 흰빵은 GI 값이 89, 흰쌀은 76이다. 실제로 빵이나 쌀이 설탕보다 혈당치를 더 상승시킨다. 당질이 몸에 들어오면 췌장이 곧바로 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장에서 당이 흡수될 때마다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된다. 당신이 간식으로 초콜릿이나 찐빵이나 과자를 살짝 집어서 들어 먹을 때마다 췌장은 팽팽 돌아가며 일을 한다. 오전에 일하다가 잠깐 먹는 군것질, 오후에 먹는 과자, 저녁 식사 후에 먹는 간식 등 이런 군것질들 때문에 인슐린이 체내를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려면 파스팅, 즉 단식을 해야 한다. 파스팅이라고 하면 스님이 며칠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않는 상태에서 참선이나 명상을 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사람도 있겠지만 완전히 다르다. 파스팅이란 필요한 수분이나 미네랄은 섭취하면서 소화에 필요한 고용물 섭취를 자제하여 장관의 안정을 꾀하는 행위이다. 때에 따라서는 고용물이 아닌 형태로 단백질이나 지질을 섭취하면서 하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해질 일은 없다. 여기서 영양이 부족해지지 않기 위해 당질을 섭취한다고 쓰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인슐린은 당질로 유도되기 때문에 당질을 섭취할 때마다 인슐린이 분비된다. 파스팅에 성공하려면 당질을 섭취하지 않는 그 시간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가 바로 관건이다. 당질을 제한하면 처음에는 몸이 나른해지고 손발이 저리며 기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당질을 제한하면 바로 당질을 보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당질을 보충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갈망증이라고 한다. 이 갈망증 상태를 극복하려면 약 닷새 동안 당질을 제한해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여기저기서 소개하는 당질 제한 다이어트는 닷새 내로 실패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 갈망증 기간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파스팅 방법은 본 브로스 파스팅이다. 본 브로스란 소나 닭이나 생선의 뼈로 우린 스프를 말한다. 동물의 뼈나 힘줄, 인대, 그 밖의 유연한 결합 조직에서는 콜라겐이라 불리는 단백질이 들어있다. 콜라겐은 인체에서 가장 많은 단백질이다. 본 브로스를 만드는 단계에서 콜라겐은 다른 종류의 단백질인 젤라틴으로 변한다. 젤라틴에는 항산화 작용이 높아서 대사를 높여주며 장의 건강을 촉진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영양이 풍부한 본 브로스에는 당질이 들어있지 않아서 파스팅을 하면서 섭취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재료이다. 본 브로스와 수분만 섭취하며 사흘 동안 파스팅을 하고 나흘째 되는 날에 회복식을 섭취한다. 나흘 동안 당질을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하루 동안 과도한 당질을 섭취하지만 않으면 무사히 갈망증 기간을 극복할 수가 있다. 간헐적 파스팅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힘들이지 않고 파스팅을 지속할 수가 있다. 이 방법을 쓰려면 단순히 하루를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먹지 않는 시간에는 당질에 입도 대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먹는 시간에는 당질을 제한해서 섭취하거나 제한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섭취한다. 일반적으로 먹는 시간을 8시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간헐적 파스팅이라고 한다. 하루하루 조금씩 파스팅을 하는 것이다. 이 8시간은 시간대를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사이, 낮 12시부터 저녁 8시 사이 등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 먹는 시간을 6시간, 4시간, 2시간으로 짧게 설정할수록 호르몬 이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높아진다. 2시간 이하로 설정하면 기본 하루에 한 끼만 먹게 되는 것이다. 대신 먹지 않은 시간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식사 시간 동안에 필요한 영양소, 단백질, 지질, 비타민, 식이섬유 등은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이때 편의점 식사나 가공식품을 섭취하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여 파스팅의 건강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집에서 준비한 식사를 먹어야 한다. 먹는 시간은 제한하지만 몸에 필요한 영양요소는 제대로 섭취해야 한다. 현재까지 약 700종류의 구강 내 세균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수는 닭 1리터당 1억에서 100억 개가 있으며 치석 1g으로 따지면 변과 견줄 정도로 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매일 타액을 삼킬 때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약 1조 개 이상의 수많은 미생물을 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삼킨 세균의 대부분은 위산에서 처리된다. 그러나 위산의 분비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저하된다. 연령을 거듭할수록 많은 미생물의 위를 그대로 통과하는 셈이다. 만약 구강 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장 내 환경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장내 환경을 개선하기에 앞서 구강 환경을 먼저 개선하라. 설탕은 구강 내 환경을 가장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구강 내 세균은 설탕을 발효해서 유산 등의 산을 만들어
치아를 녹인다. 입속이 산성 쪽으로 더 치우치면 구강 내 세균의 조성이 바뀌어서 치주 질환을 일으킨다. 장내 환경을 개선하려면 먼저 구강 내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흡연이나 음주를 자제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 치석 제거와 치주 질환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매일 양치질과 치간 칫솔을 쓰면서 이 두 가지도 같이 하길 바란다. 바로 오일 풀링과 혀 청소이다. 오일 풀링은 인도의 정통 의학 아유르베다에서 계속 장려해왔던 구강 내 환경 개선 방법이다. 코코넛 오일이나 참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등을 입안에 가득 머금고 입속에서 약 15분 동안 가글을 하는 것이다. 양치질로 다 제거하지 못한 이물질이 오일을 따라 나올 테니 다 끝나면 뱉어내자. 혀 표면에 있는 설유두에는 알고 보면 세균이 바글바글하다. 특히 혀가 하얗게 보이는 사람은 거기에 대량의 세균이 살고 있다는 뜻이다. 스크레이퍼라고 불리는 금속제 혀 닦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루에 한 번 혀를 청소하자. 햇빛을 쬐기만 해도 비타민 D가 상승하여 면역력도 올라가니 햇빛을 쬐지 않을 이유가 없다. 태양광을 찾아 적극적으로 밖에 나가길 바란다. 실제로는 여름에는 주 3회, 30에서 60분 정도 일광욕을 해도 비타민 D의 양은 크게 올라가진 않는다. 그러나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축적할 수가 있다. 매일 조금씩 몸에 쌓아둘 수 있다는 이야기다. 태양광을 쬐는 생활을 거르지 않도록 의식하면 비타민 D 결핍증에 걸리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여름에는 5분, 겨울에는 15분 정도 낮에 일광욕을 하도록 습관화하는 것을 추천한다. 선크림을 바르면 그 효과는 당연히 떨어진다. 기미가 걱정되는 사람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간 채소와 과일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자. 일광욕을 한 후에는 코코넛 오일을 바르면 좋다. 코코넛 오일에는 피부의 약산성을 유지해주며 보습과 항염증 효과도 있다. 머리의 찌꺼기는 수면 중에 배출된다. 원래 뇌에는 림프 조직이 없어서 어떻게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3년에 했던 연구에서 뇌에는 림프 조직과는 다른 배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뇌 주위에서 불필요한 물질이 들어있는 액체가 뇌의 동맥과 신경세포 틈을 타고 직접 정맥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이를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불렀다. 이 불필요한 물질을 뇌에서 운반하는 구조는 깨어있는 동안에는 잠잠하다가 잠을 자는 사이에 작동한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기도 한 한 단백질은 수면 중에 2배 더 빠른 속도로 제거되었다. 이들 뇌 안에 불필요한 물질, 염증 찌꺼기를 제거하지 못하면 수면 장애가 심해진다. 수면 장애는 면역 세포를 감소하게 만든다. 사람은 잠을 자야 면역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질 좋은 수면을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습관이란 스스로 의식을 갖고 몸에 익히려고 해야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행동을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깅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고 하자.
사흘 동안 연속해서 30분 동안 조깅을 하고 난 그 후에는 행동을 멈추면 습관이 되지 않는다. 매일 1분씩 의식적으로 조깅을 반복할 수 있다면 조깅을 습관화할 수가 있다. 처음부터 오후 30분, 5km라는 큰 목표를 갖고 조깅을 하기보다는 조깅을 하는 습관 만들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다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자신이 그런 행동을 매일 할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해서 시작하는 것이다. 얼마나 하는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발 굽혀 펴기 한 번이든 스쿼트 한 번이든 일단 해보자. 하지 않겠다는 변명이 나오기 힘들 정도로 간단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나쁜 지질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나쁜 지질이란 어떤 것인가? 간단히 말하면 열화되기 쉬운 지질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식물의 씨앗으로 만든 기름이다. 콩기름,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면실류 등 소위 말하는 샐러드유의 주 성분이다. 이러한 기름의 주 성분은 다가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서 지방산 속에서 열화되기 쉬운 부분을 여럿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열화되기 쉬운 기름을 바탕으로 우리 세포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세포 기능이 떨어진다. 쇼트닝과 마가린 등 공업적으로 만들어진 기름도 염증을 잘 일으킨다. 포장지의 식물 유지, 쇼트닝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는 가공식품은 모두 나쁜 기름으로 만들어진 식품이다. 이러한 기름을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열화는 몸에 상당한 손상을 입힌다. 외식할 때 먹는 음식이나 슈퍼에서 파는 반찬과 도시락의 이름은 어떤 종류를 쓰며 얼마나 사용했던 기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려면 처음에는 지질을 사용한 식품 전부 다 직접 만든 음식으로 바꿔서 섭취하고 외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섭취해야 될 지질은 어떤 것인가? 바로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생선 등의 지질이다. 또한 아보카도나 아몬드, 호두 등의 견과류 등도 양질의 지질이다. 현대에는 소, 돼지, 닭이 콩이나 옥수수 등으로 만들어진 사료를 먹고 자라는 경우가 많아서 식물 유지가 많이 들어간 지질이 되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육류를 과다 섭취하면 식물 유지를 대량으로 섭취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동물성 고기는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자. 풀을 먹고 자란 소는 문제가 없다. 마찬가지로 생선은 자연산을 먹도록 하고 곡물을 먹이로 먹는 양식 생선은 피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장내 환경을 깨끗이 하려면 하루의 절식 시간을 16시간 이상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취침 시간도 포함된 시간입니다. 이렇게 내장을 쉬게 만드는 시간을 만들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